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용 판결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송의 종류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성의 소, 이행의 소, 그리고 확인의 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용 판결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용 판결이 형성 판결이면 그거는 형성 소송이고, 인용 판결이 이행 판결이면 그건 이행 소송이며, 인용 판결이 확인 판결이면 확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취송을 보게 되면은 취송에서는 처분 취소 판결이나 처분 변경 판결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형성 판결이잖아. 그죠?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우리 같은 행위 소송에서는 처분 효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 그 형성력이 소극적 형성력이긴 하지만 그 소극적 형성력도 역시 형성력은 형성력이기 때문에 이건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처분 취소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의 효력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형성해버리게 되고, 처분 변경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건 일부 취소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처분의 효력을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도 형성 판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송을 우리가 형성소송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무효등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 문헌상으로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 확인 판결, 무효 확인 판결, 그리고 존재 확인 판결, 부존재 확인 판결, 이렇게 네 가지가 문헌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고, 학설은 여기에 실효 확인 판결까지도 추가로 포함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5개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처분 효력 등에 대해서 그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법률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확인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확인 판결이고 확인 소송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느 쪽으로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작위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것이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인 권리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작위가 위법한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부작위 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이 아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이게 확인 소송이다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있고, 그 다음에 엄밀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로 출제가 될 때가 있어. 그럼 부작위 확인 소송은 그냥 확인 소송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 놓으시고, 하지만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치고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그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엄밀하게는 뭐라고? 부작위 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인용 판결하고 예외 기각 판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에 보게 되면 취송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취송이라는 것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처분을 전체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취소는 전부 인용 판결이 되겠지. 전부 인용 판결이. 그러면 여기에는 인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걸 테니까 기각을 언급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변경이라는 것은 일부 인용 판결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취송에서의 일부 인용 판결은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거야? 처분 변경 판결이라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걸 보려면 이 변경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겠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변경에 관련된 문제는 일부 취소 판결의 인정 범위 논의로 이제 출제되긴 할 건데, 왜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밑에서 아주 그냥 힘들어. 예. 오늘따라 3번, 4번의 휴식 시간마다, 예. 요거 전에도 한 번 있었으니까, 4번 휴식 시간. 휴게실만 가면은, 예. 다 종일 오늘은 정말 주제가, 테마가 결혼이야. 계속 결혼 얘기만 해. 예. 끼릴 수가 없어. 예. 예. 아, 또 우리 부원장님 또 애기 이제 돌 얼마 안 남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 그래서, 부원장님 뭐, 애기 뭐 얘기하니까 옆에서 딴 선생님들 그래서 뭐 최근에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보다 3살이 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39이야 부원장이. 39인데 이제 애기 얘기하니까 네, 결혼 늦게 하셨네.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이 10년 전에 했어요. 뭐 한 거야 지금까지?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하고 뭐 씨가 없어? 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뭐 한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신혼생활,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연애를. 재밌게 살았네. 부럽다. 그래서 옆에서 그러면 이제 또 하는 말이 다 똑같죠. 힘내.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기는. 근데 좀 어떻게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그러니까 소개팅을 만났대. 또 옆에 있는 선생님은 또, 나보다 11살이 많으시거든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옆에 선생님, 자기도 소개팅을 만났대. 선생님한테 소개팅이 있어요?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요? 네. 하루 종일 사람을 참 위축시키는 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난 수업이나 할 테다! 이러고 그냥, 예, 올라왔는데, 예. 그래서, 배고프죠? 예. 칼로리 밸런스. 이거지. 그치? 행정법은 칼로리 밸런스로 끝나요. 칼로리 밸런스로. 칼로리 밸런스. 칼로리 밸런스 뭐 내일 수업 시간에 여기 뭐 없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칼로리 밸런스고요. 오늘 나간 그 예습 자료 가지고 내일 시험 봅니다. 시험은 30분 전부터 봐요. 우리가 원래 몇 시 시작이야? 2시. 1시 반부터 2시까지 오늘 나간 거하고 시험 볼 거니까 예습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칼로리 밸런스가 있는데 1번 칸이 있고 2번 칸이 있고 3번 칸이 있고 이래 있단 말이야. 거기에 있는 이제 교재 내용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1단계에서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일부 취소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심판과도 여기서의 연장선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다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적극적인 형성의 영역입니다. 적극적 형성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여기 칸이 소극적 형성의 영역이에요. 적극적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거지.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법률 관계 창설이야. 새로운 법률 관계 창설. 적극적 형성.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한다? 그 얘기는요, 법률 관계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얘기는요, 새로운 처분 효력을 창설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처분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처분을 내놓는다. 그게 적극적 형성이야. 새로운 처분을 내놓는 겁니다.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처분해버리는 거야. 소극적 형성은 이거는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귀시키는 거지.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성은 적극적 형성력, 소극적 형성력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취소는 소극적 형성력이라고 했잖아. 그거예요. 이건 소극적 형성,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귀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귀시킨다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야? 취소 판결이란 뜻이죠. 취소 판결. 뒤로 돌려놓는다는 거야. 돌려놓는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변경은 무슨 취소, 뭐라고 했어요? 일부 인용이라고 했죠. 일부 인용. 그죠? 일부 인용이니까 이거는 처분 취소를 말하는 거고, 처분 취소 판결, 그리고 변경은 일부 인용을 말하는 거니까 합치면 뭐가 돼? 일부 취소가 되는 거야. 일부 취소가. 오케이? 일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취소는 취소인데 일부 인용이니까 일부 취소가 되는 거야. 일부 취소. 일부 취소가 되는 거고, 적극적 형성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했지.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 B 처분으로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이런 변경이야, 이런 변경. 그러면 이런 식의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A 처분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B 처분을 발령하고, 이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경이란 말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A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소극적 형성이죠. 소극적 형성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죠? 기존의 법률 관계로 되돌리는 거야. A 처분이 나오기 전 상태로. 그런데 B 처분을 발령한다라는 측면에서 B 처분에 따른 재만의 뭐예요? 고유한 법적 효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걸 원인으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B 처분을 발령한 이 부분이야. 예, 이 부분이 B 처분을 발령하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거, 즉 새로운 처분 효력,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본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변경이라는 것이 적극적 변경의 의미일까? 소극적 변경의 의미일까? 이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적극적 변경이에요. 적극적 변경이고, 이거가 3번이 바로 소극적 변경이 되는 겁니다. 소극적 변경. 그래서 1단계에서 변경의 의미가 무엇이니? 라는 문제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일부 취소는 어디까지 허용되니?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행정법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앞에 우리 행정송의 한계에서 얘기했던 대로 무명항고성으로서 의무행성 인정될 수 없죠. 의무행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 의무행성 인정될 수 없다. 그럼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적극적 형성소송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될 수 없죠.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발령하는 건 인정될 수 없잖아. 뭐에 반하니까?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잖아요. 그쵸? 처분은 행정부가 해야지 사법부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예요. 여기가 바로 적극적 형성소송이잖아. 적극적 형성소송에서 인용이 되면은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하게 되잖아. 여기에도 적극적 형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 그러면 이게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인정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적극적 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끌고 가는 거야. 아까 처분사유 추가명도 그랬잖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처분권주의부터 끌고 들어온 거잖아. 끌고 들어온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도 1번의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 그러면 소송법에 있는 변경의 의미를 적극적 변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1번 칸과 2번 칸의 행위를 법원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1번 칸의 행위를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소송법에 있는 변경의 의미가 적극적 변경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거잖아. 그죠? 둘 다 할 수 있어야지 적극적 변경인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이다까지 끌고 온 거잖아. 오케이? 소극적 변경이다. 여기까지 우선 결론은 맺을 수 있어요. 이게 1단계 결론. 변경의 의미는 무엇인데?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낸 게 뭐냐 보면은 적극적 형성이 안 되니까 의미는 소극적 변경이다를 알아냈지만 실체적으로 알아낸 거는 변경은 소극적 형성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알아낸 부분이죠. 정확하게 알아내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놈은 어쨌든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아낸 거야.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소극적 변경이기 때문에 일부 취소는 2번과 3번 영역이잖아. 그러면 일부 취소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디만 되는 거야? 3번 영역에 있는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이 2번 칸과 3번 칸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분리 특정을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야. 분리 특정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그래서 분리 특정을 가지고 구분해보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분리가 가능하고 교집합, 특정이 가능하고, 여기가 소극적 변경의 영역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일부 취소는 일부 취소인데 적극적 변경의 영역은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야.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이 되고의 여집합 가면은
분리가 안 되거나 합집합, 특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바로 뭐냐? 분리 또는 특정 가능성 이거야. 분리와 특정 이걸 가지고 보게 된다 이겁니다. 분리 특정. 그럼 먼저 분리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리 가능성. 과세 처분하고 징계 처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과세 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야. 하면은 과세 처분이 만약에 2천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1천만 원, 1천만 원 이거야. 1천. 그리고 징계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실은 이게 6칸이 6칸. 그 6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만약에 처음에 나온 처분이 2천만 원 과세 처분이에요. 2천만 원 과세 처분이야. 그다음에 처음에 나온 처분이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이에요.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이야. 근데 과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1,000만 원 부과되는데 2천만 원이 부과된 거예요. 그 1,000만 원이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야. 이만큼은 적법이고 위에 부분이 위법이야. 요게 틀려 먹었어.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 반띵하면 뭐 나오나? 정직 나오네. 그쵸? 정직 나오죠? 요만큼이 맞는 거고 요게 틀려 먹은 거야. 틀려 먹은 거야. 윗부분에 위법이 있어요.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과세 처분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하고 하나의 행위가 합쳐져서 그 두 개의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산술적으로 1 플러스 1이 2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각각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얘한테 2천만 원 부과하고 싶으면요. 1,000만 원 부과하고 1,000만 원 부과하고 해서 2천 토탈 만들어갖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과연 그런 게 성립이 되느냐 이겁니다. 과연 그런 게 성립이 되냐. 이 6가지 종류의 징계 처분끼리 1 플러스 1은 2가 성립이 됩니까? 그렇게 치면 이런 게 성립돼야 되지. 견책 플러스 감봉은 정직이다.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성립이 안 되죠. 견책과 감봉을 더했더니 정직이 나온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더하니까 2천이 나온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분리가 되고 오른쪽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 배우지만 강론에 가고 공무원법 파트에 가게 되면 징계 처분이라는 것은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것이지 이게 각각의 징계 종류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전체로서 하나의 유기체야. 하나의 유기체. 오케이? 그렇다면 말이지 여기에 있는 이 위법이 여기를 감염을 시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염을 시키는지. 이거는 감염을 안 시키고 이거는 감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감염을 시킨다. 우리가 부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했지. 우리 부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관이 밑에 주된 행정위가 있고 위에 부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저쪽 빈 공간에다 쓸까? 얘는 부관 중에서 부담이야. 얘는 기타 부관이야.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하고 분리가 되고 기타 부관은 주된 행정하고 분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분리가 되니까 얘는 각각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분리가 안 되니까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관 부분에 위법이 발생을 했다는 거야. 부관이 위법이야. 부관이 위법이면 밑에 있는 주된 행정이 감염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거는 감염을 안 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감염을 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밑에 있는 주된 행정위 자체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그럼 얘는 적법으로 그냥 남는 거지. 남는 거고 얘는요. 이게 감염이 됐으니까 이제는 위법이 돼버리는 거지. 위법이 돼버리면 부관부 행정이 전체가 다 위법해진 거잖아. 다 위법해진 상태인데 여기서 이걸 한번 떼내봐. 이놈만 취소를 하는 거야. 이놈만 이렇게 취소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한다.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얘만 취소를 해가지고 적법한 상태를 실현을 해낸 게 맞아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를 따로 떼내버리게 되면 위법한 상태가 방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위법한 게 저기 있어. 말이 되냐고. 그럼 이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에요. 법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거거든. 위법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여길 감염을 시키거든. 감염을 시키면 이 밑에 이놈도 위법이 된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위법이 된 거야.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를 위법한 부분을 일부 취소를 시켜버리면 적법한 상태를 실현을 한 게 맞는 거야. 그럴 땐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얘는요, 이 부분을 일부 취소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위법한 상태가 방치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법원이 이런 판결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 분리 가능성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야? 감염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감염이 되냐 안 되냐. 감염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갑니다.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정 가능성도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 왼쪽에다가 과세처분을 한번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에다가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번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뭐 과세 과징금 몇 가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비해당 결정이라거나 뭐 이런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로 이런 게 안 나왔어 아직.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이거 가지고 출제되는 거 먼저 가지고 기준을 한번 잡아봅시다. 잡아보시면은 얘는요 1000만원 1000만원이 이렇게 있죠. 1000 1000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1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합치면 2000 되죠. 왼쪽도 1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합치면 2000 되죠. 그럼 둘 다 분리가 되죠. 둘 다 분리가 되니까 감염시킬 문제는 특별히 없어요. 둘 다 분리는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차이가 되는 거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속행위예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거든요. 얘는 재량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기속행위에는 뭐만 존재하냐? 적법과 위법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재량행위는요,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정당과 부당의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적법 위법의 문제밖에 없지.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이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위는 위법이에요. 얘는 위법이야. 얘는 적법이야. 이거밖에 없어. 얘네들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은 어떠냐? 위에가 위법이야. 밑에가 적법이잖아. 적법이면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얘네들은 이 적법 안에서 다시 또 나눠지죠. 다시 나눠져 갖고 위에는 적법 부당이고 아래는 적법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남길 부분을 특정한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 뭐라고요? 제거할 부분을 특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야. 한 번 판례가 이것까지 정확히 판시한 적이 있어요. 제거할 부분이 아니라 남길 부분을 특정해야 된다는 점까지도 정확히 짚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남길 부분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뭘 남기면 돼요? 적법한 부분을 판결로 남기면 되는 거잖아. 재량행위에서는요. 적법 정당의 부분을 판결로 남겨야 된다는 거지. 적법 정당의 부분을. 근데 이 기속행위에서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합법성 통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부당에 대한 문제는 이 적법의 영역 안은 무슨 영역이야? 행정부의 재량 영역이란 말이야. 재량 영역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적법 정당을 특정할 수 있어 없어?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어. 과세 처분은. 얘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고 얘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뭐 교재도 교재지만 지금 판사는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징계 처분이든 아니면 과징금 과세 처분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전부 다 법적 효과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적극적 처분들이야.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은 어떠냐 이거야. 거부 처분을 생각해 보세요.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서도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일부 취소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특전사 출신입니다. 뭐 제가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땅개입니다. 예, 땅을 막 기어다녔어요. 그리고 특전사 출신인데 또 걔네는 또 이제 그 무술 대련이 되게 많았나 봐. 뭐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냥 판례 사실관계대로. 얘가 몇 번에 하여튼간 뭐 그 무술 대련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게 그 태권도였어. 예, 태권도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많이 맞았어요. 예, 많이 맞았는데 왼쪽을 많이 맞았어. 왼쪽 귀를. 그래서 얘가 의병 전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가사 제대. 의병 전역을 아파갖고 나왔어. 제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귀가 안 들려서 얘가 전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얘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오른쪽 귀도 안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정도를 합쳐가지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거야. 네. 그랬더니 국가보훈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아니야, 너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비해당 결정이라는 것은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을 한 겁니다. 거부처분할 때 얘가 이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죠. 여기서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일부 취소 판결이. 왜냐하면 이렇게 인정을 한 거야, 법원은. 왼쪽 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무 수행하고 이 공상 발생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 근데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부분은 당시에 그 직무 수행으로 대련한 거잖아요. 훈련 중이잖아. 그치? 훈련한 거하고 이 공상 발생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귀는 인정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왼쪽 귀 부분이 인용이 된 겁니까? 오른쪽 귀 부분이 인용이 된 겁니까? 일부 취소돼서 인용된 부분이 어디야? 왼쪽 귀 부분이야. 왼쪽 귀 부분. 그럼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하고 분리가 되죠. 진짜요? 대단하신 분이네.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 어떻게 분리할 겁니까?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분리할 겁니까? 이렇게 분리할 겁니까? 네, 내 귀가 소중한데, 그치? 내 귀에 캔디라는 노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가 안 돼요. 뭘 분리한 거냐면, 돈 문제로 전환시킨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 돈 문제야.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을 받아서 나의 뭐 명예가 엄청 높아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친 거야. 그냥 다친 거거든. 문제는 이게 등급이 달라져. 왼쪽 귀 안 들리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때 등급하고 오른쪽 귀 안 들리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등급을 하게 되면 등급이 높아질 거 아니야. 등급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매달 받는 보훈급여의 금액이 바뀐다고요. 금액이. 등급에 따라서. 결국은 뭐랑 똑같다는 거야. 보훈급여? 결국은 이렇게 돈 문제로 가게 된다는 거지. 돈 문제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한 거야. 좌기로 치게 되면은 뭐 200만 원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이제 200만 원이야. 200만 원. 이렇게 할까? 2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근데 우기까지 포함하면 이게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이제 합이 300만 원.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야? 우기. 얘가 좌기 했는데 좌기는 인정이 되고 좌기는 이렇게 하면 제거가 이상하게 되네. 미안합니다. 좌기와 우기를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밑에다가 이게 우기, 이게 우기, 이게 좌기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와닿죠? 위아래가 되게 중요하거든. 위아래가 우기, 좌기. 경제학 공부한 지 오래돼서 이게 좀 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어요. 이게 200만 원, 이게 300만 원, 100만 원. 왜 미쳐갖고 그치? 이게 300 여기 있네, 그치?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그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사실은 이 전체 300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거잖아. 난 이 정도의 등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인정이 된 놈은 누구야? 인과관계 인정이 된 놈은 이게 인정이 된 거고 이건 인정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위에 부분까지 다 거부당했잖아. 다 거부당했을 때 이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야? 이 부분에 거부 1, 거부 1은 위법이죠. 위법이고 밑에 있는 100만 원에 대해 또 여기도 거부됐지? 거부 2, 거부 2는 적법이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만 취소하겠다는 거지. 위에 이 부분만, 이 부분의 거부 일부분만 취소하겠다. 이렇게 취소를 한 거예요. 분리가 되잖아. 이걸 뭐로 바꿔 먹어야 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보훈급여 신청이라는 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분리는 되네? 좋다 이거야. 분리는 돼. 여기서 우선 큰 의미에서는 거부 처분, 소극적 처분에도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지. 거부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안 되면 다른 이유로 안 되는 거지 거부여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특정이. 저놈아가 기속이야? 기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기속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 그 다음에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결정,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결정, 여러분들 퇴직급여 지급결정,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준법률행위적 행정서 확인이라고 했잖아. 그죠? 너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상자 결정만 딱 해주는 거야. 행정청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뭐야? 그래서 얼마 줄 건데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 줄 건데, 이 부분은 법에 정해진 대로 주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래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이란 말입니다. 행정청은 뭐만 한다고? 대상자 여부만 결정을 한다고. 대상자라고 결정을 하겠다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렇다는 거야. 이것도. 너는 국가 유공자다 아니다 인과관계 성립된다 안 된다까지만 행정청이 판단을 내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몇백만 원 받는지 이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은 거기 법에 정해진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돈 주는 거는 우선 여러분 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선은. 알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시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뭐가 포함되지 않아?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되지가 않지. 의사작용이 개입되지 않는데 어떻게 재량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99% 기속행위입니다. 1%는 뭔데? 1%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데 법에서 가능 규정을 둘 때야. 법에서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뭐가 어쩔 수 없지 뭐. 그치? 법에서 그럴 때 빼고는 이론적으로는 다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속행위니까 특정도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판결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면은 원래 무슨 판결을 해줘야 돼?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위법한데 청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을 예외적으로 하는 그런 판결을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정 판결의 이름은 왜 사정 판결이라고 했어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이다. 사정 변경을 반영한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 바로 사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출제됐던 것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예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버스입니다. 버스인데 얘가 뭐 사업 구역별로 면허를 받을 수도 있고 노선별로 면허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노선이라고 쳐봅시다. 노선 A 노선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면허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요즘에 손님이 별로 없어. 왜 손님이 별로 없을까? 애를 안 낳아. 그치? 애를 어떻게 하면 애를 낳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치? 나한테 일주일 주면 애 낳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가 그런 자꾸 돈만 주려고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돈 없어하고 밥 못 먹고 살고 굶어 죽고 막 이런 일은 많이 없거든. 그치? 돈 준다고 해서 애 낳은 사람이 어딨어. 그치? 물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천정부지 뛰는데 애 하나 키우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애한테 살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막 키우려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야. 상대방의 뭐에 호소를 해야 돼요?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성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생각 또 나네. 그치?
관리반에 대한 기획을 지금 계속 제가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했던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미 결제가 나서 통과가 됐고, 계속 뭔가를 지금 나는 올리고 있는 중이야. 좀 더 안에 알맹이가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학원들이 막 처음에 제가 페이스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딴 학원들이 프리 패스, 파워 패스, 슈퍼 파워스, 좀 이따 가면 이제 마블 패스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죠. 예. 장난 아닐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더 재밌는 것도 생겼대. 예. 공짜. 옛날에 공인중개사 이런 거, 행정사 이런 거에 공짜 강의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 다 공짜. 이런 사이트들 생겼어요. 내일이면 환불 하시겠죠. 네, 그렇죠. 공짜! 이런 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노량진에는, 학생들 반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갖고 여기 살기 힘들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온라인 워낙에 싸고, 이렇게 하니까 학원들이 힘들어지는데 서로 또 더 허리띠 졸라매 더 낮추고, 그나마 시장을 조금이라도 장악해야지 학원 유지가 되니까 더 낮추고, 이건 뭐야? 악순환의 고리야. 학생도 학원도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길을. 왜? 말씀드린 대로 실강을 안 듣고 인강만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면 혼자 책 보고 공부해도 돼요. 그런 수준이고, 그런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낮추니까 그 학생 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도 임대를 못 막았다고 했잖아. 시장의 50%를 장악했는데 임대를 못 막으면 나머지 학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다 함께. 그렇죠? 이건 서로에게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학원이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우리 구분하자. 응? 하드웨어는 관리반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 특정 모 학원이 세상에서 아예 먼지같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들처럼 가격을 낮춰가지고는 종합반이든 단과든 학원은 생존할 수 없다. 그들이 50%를 장악했는데 죽었지 않는가. 하드웨어는 관리반 외에는 현상 유지적 전략 외에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돈으로 학생들을 그렇게 감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야? 감성입니다. 감성. 그렇죠? 감성에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능력보다는 능력, 무능력에 대한 문제 이런 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성회비라는 대학의 등록금에 기성회비라는 게 옛날에 있었다고 했잖아. 거기에는 수업료하고 기성회비하고 합쳐서 등록금을 구성을 했었어요. 50% 딱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 대학 등록금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이 수업료고 90만 원이 기성회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전교생 90만 원으로 없애버렸죠. 그런 걸 나한테 주면 딱 바로 팍 애를 막 순풍 그런데 모두 행복 이런 거 딱 놔주면 바로 만들어주지. 권한을 줘야 돼. 그치?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은 단순히 하나예요. 가서 총장 잡아다 납치해갖고 목 졸라? 그럼 90만 원 줄까? 총장이 아예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낮춰봐야 10만 원 정도일걸? 그리고 이미 그걸 예상하고 20만 원 이상한 걸걸? 매년 그랬으니까. 그렇죠? 선배들이 몇십 년간 뒤통수 맞은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또 그 멍청한 짓을 하고 싶진 않고, 꽃이 피면 투쟁을 하고 화염병을 던져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춘투에 대한 너무 똑같잖아 항상 매년. 그죠? 그런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용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전략은 그거예요. 학생들이 우리에게 호응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원망하지 말자. 대중들은 언제나 현명하다. 그럼 대중들이 움직이지 않는 데 있어서는 아직 섭이 마르지 않은 것이다.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섭을 말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말리는 과정엔 정확한 데이터다. 저들을 욕할 문제가 아니야. 당국을 욕하고 그 다음에 정부 당국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팩트 폭격을 던져야 된다. 그 팩트를 다 잡아냈어요. 전국 사립대학교를. 국공립학교하고는 이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싸그리 다 모았죠.
다 모아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름만 걸어라. 예, 그거 내가 다 하겠다. 그냥 다 넘겨라.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찾아낸 부분을 타 학교들한테 너희들도 이거 다 확인해. 정보공개 청구에 다 확인해. 확인한 자료 다 넘겨. 예, 다 모으니까 전국 다 똑같았어요. 기성회가 있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어요. 전국 모든 사립대. 다 사기였어요. 기성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회계는 분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무실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대의원회의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1년에 총회도 한 번인가 두 번 거치게 돼 있었는데 총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왜? 우리 부모가 간 적이 없거든. 알겠어요? 통지도 받은 적이 없거든. 팩트 폭격을 다 날렸죠. 날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몰래 잠입을 해갖고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요. 들어가서 잡혔고 그래서 아주 수작업을 한번 들어갔어요. 전 단과대는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겠다. 난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해줄 일은 간단하다. 모든 과에는 비상연락망이 있다. 그건 확실하다.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모두 총학생회로 제출하라. 그래 되면 주소가 다 나와요. 그쵸? 지금은 학교들마다 동문들 주소도 다 확인이 되잖아요. 뭐 날라오잖아. 그치? 뭐 동문회 합니다. 뭐 이딴 거 막 날라오잖아. 잡지 같은 거. 그쵸? 근데 그때는 학교들마다 아직 그게 완비가 안 돼 있고 작업 중인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훔칠 게 없어. 훔칠 게 없어서 전과는 딱 해갖고 73개과인가? 이렇게 해갖고는 다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싸그리 수작업으로 다 우편을 보냈죠. 신문을 시작해서. 근데 학생한테 보내는 게 아니죠. 학생은 학교에 있잖아. 그치? 지방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바로 잡고 얘기하면 되는 그거를 뭘 보냅니까? 돈 아깝게? 그치? 애들 학생회비인데 학생회비 함부로 쓰는 거 아니거든. 그죠? 전 학생회비 1원도 밖으로 쓰지 않았어요. 술 먹는데 1원도 안 썼어요. 그거 쓰는 이상한 양아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 우편 발송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제 재량권 안에서. 그래서 싹 붙였어요. 싹 붙이고 누구 귀하야? 다 부모님 귀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성회 회원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기성회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생들 지금 4학년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를 더 내셨냐. 그리고 이 소송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사인을 전부 받았어요. 그래서 2만 학우 중에서 8천 학우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사인을 보내오셨고 제 이름으로 보내오셨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사실상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반년 만에 이겼습니다. 이 얘기 왜 나왔었지? 사정 판결? 무슨 관계야? 뭐였지? 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해서 까먹었어. 물론 그래가지고 기성의 50만 원이 사라졌는데 하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면 소송은 이겼죠. 소송은 이겼는데 저희 그때 삼촌이 국공립학교 그쪽을 국공립학교 경영학과 교수였는데 그러면서 정부 회계를 만드신 분이거든. 그래서 국공립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명절날 그럴 리가 없다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국공립학교도 승소했죠. 이쪽도 승소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10년 뒤에 우리가 하고 난 10년 뒤에 국공립학교 애들도 이제 모아서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교육대책이라는 조직이 끝까지 10년 뒤에도 있었더라고. 보니까 모르지 나야 졸업하고 나서.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 다 이겼더니 끝나고 나서는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딱 들어가니까 총장님이 식사 한번 하자고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하시죠. 또 뭘 얻어먹을까 고민을 했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너희 임기 얼마 남았냐? 그래서 2달. 왜요? 등록금 고지서 보내려고. 90만 원을 보내세요. 우리가 이겼잖아. 상소 안 한다고 했거든. 상소 안 할 거면 90만 원 보내세요. 끝. 180으로 그대로 보낸다. 그러는 거야. 무슨 미친 소리야 이건. 어떻게 회계년도 안에 사립학교법에서 회계년도 안에 바꾸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업료를 회계년도 안에 이걸 뭘 바꾸려고 하냐고. 내년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100% 인상률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어쨌든 일정 기간까지는 180만 원 도달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2학기 때 180만 원 그대로 보낼 거야. 뭐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름방학 때
대기업이라고 있어요. 대기업. 네, 사립학교 총장들 모임. 네, 대기업의 우리 학교 총장이 짱이었거든. 대기업 장이었거든. 제주도로 총장들을 다 모은 거야. 다 모아서 거기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지. 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 왜 가능하죠? 우리 학교 총학생이만 무력화되면 돼요. 그럼 딴 쪽에서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만 무력화시키면 되잖아요. 역시 선봉도 우리 학교 총장이 뜬 거야. 예, 짱이었고. 예, 딱 뜨고 나서는 임기 물어본 거죠. 2달 남았다. 소송 또 들어올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송물이 바뀌었잖아. 그럼 또 새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 당연히 민변이 도와줬었고 우리 때 학생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 근데 선거가 시작되면 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선거는 이미 끝나고 만에 하나 우리 쪽에서 다시 총학생을 잡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정치판이랑 똑같아. 상대편 조직에서는 이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싶어 하거든.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네. 하나도 협조를 안 하더라고.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고 결국 다음 정권이 들어섰는데 총학생회가 들어섰는데 걔네들은 이 소송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연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미완의 게임으로 싸움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총학생 애들이 학교를 상대로 삼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총학생장이 잠수를 타버렸어요. 정말 멋진 정권과 정말 비리 정권의 연결이 그대로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사정 판결을 하는데 왜 하려고 했을까? 이걸 찾아내면은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못 찾겠죠. 저도 혼자 흥분했어, 생각하니까. 그치? 그래서 생각이 안 나고. 봅시다. 만약에 영세업자가 있었어. 영세업자가 이 노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운송사업자한테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비례원칙 위반. 애기 얘기하다 그랬구나. 애기. 왜 버스가 힘드냐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잖아. 그죠? 이상한 데 출발했지. 미안합니다. 네. 잘못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붐 시대가 끝나고 지금 다 퇴직하시잖아, 공무원들이.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학도 하나씩 다 없어진 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많이 힘들었어. 영세업자야. 근데 이제 대규모 운송사업자가 들어왔거든. 시장을 전체로 다 장악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게임이야. 얘가 만약에 들어와서 운행을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영세업자는 그냥 도산이에요. 그치? 그래, 이럴 때 얘가 이 면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소송이지? 경업자 소송이죠.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죠. 그 다음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는 특허잖아. 특허니까 그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권리침해가 맞고 원고 적격은 인정되고 본안은 들어갈 겁니다. 본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면허 처분이 나온 이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정 변경이 발생하죠. 사정 변경이 발생해요.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아주 깔끔하고 훌륭한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허 처분을 취소를 하고 얘네들을 내쫓아버리게 되면 이분들의, 그죠?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높아진 눈높이에 따른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지되어야 된다. 무슨 일이 생겼다?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지? 집행정지를 안 걸었다라는 문제가 있지. 그치? 집행정지를 걸어버렸으면은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버스 운행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며, 공공복리, 그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사정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집행정지를 안 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 사정 판결을 하게 되는 거야. 사정 판결의 요건은 뭐라고요? 사정 판결의 요건은 위치공입니다. 위치공. 첫 번째, 위는 처분의 위법이에요. 처분 위법. 우선 처분이 위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이 취소 사유여야 됩니다. 취소 사유. 세 번째, 공공복리. 공공복리가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1, 2, 3, 여기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처분이 위법이면은 원래는 인용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 된다.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취소 사유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있다. 그러면 사정 판결을 통해서 처분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그대로 두겠다. 그 얘기는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분의 효력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공공복리라는 것은요, 엄연히 처분이 위법해서 사익 침해가 상당히 크다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더 크다. 공익이 더 크다. 다시 말해 이 사정 판결은 바로 이익 형량의 산물이다. 이겁니다. 이익 형량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법원의 재량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거야. 법원이 형량을 해보고 공익이 더 크네. 어쩔 수 없다. 기각.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정 판결이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부 취소 판결은 소극적 처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일부 취소 판결은? 그렇죠. 거부 처분에서도 분리 특정이 가능하면 충분히 일부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 예, 그러면 거부 처분에서도 사정 판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대규모 운송사업자한테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이 나와서 사업 면허가 나왔어 라는 적극적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 처분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정 변경을 발생시켰고 그 사정 변경이 결국 공공복리라는 결과 상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소극적 처분 쪽에서도 이런 사정 판결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정 판결이? 소극적 처분 쪽에서도 공공복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냐고. 이게 핵심이니까. 공공복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냐고.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만한 공공복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단란주점을 운영을 하려고 여기다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행정처에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식품위생법상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가학상 허가야. 가학상 허가는 이거 뭐야?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니까 내가 법상의 요건,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되거든? 시설 기준 다 갖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한 거야. 근데 거부를 했다. 그럼 거부는 위법이잖아. 그럼 뭐 나와야 돼?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와야 되겠지. 그럼 재처분 의무 부과되고 영업허가 나오겠죠. 그럼 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거부 처분을 한 다음에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시계획이 바뀌어.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여기에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여. 전용 주거지역에 묶여서 어떤 상업시설도 못 들어오는 상태가 돼. 이래버리면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이 지역 사람들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될 공공복리 상태가 법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러면 여기서는 엄연히 거부 처분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어. 취소 판결을 하면 영업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 그럴 땐 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부작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거부라는 게 집행돼서 발생한 공공복리가 아니잖아. 집행은 적극적 처분이 있어야 집행을 하지. 그러면 거부에서도 공공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부작위라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작위에도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이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를 했는데 부작위 여파 이송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 부작위에 대한 우선 소송을 들어갔다고 칩시다. 도중에 전용 주거지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를 하나 비교를 하긴 해야 돼. 뭘 비교하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안 나와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공공복리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부나 부작위 모두 다 공공복리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 이건 실체적 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잖아, 이익 형량. 실체상 이익 간에 형량을 해가지고 사정 판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부작위 위법 항의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실체적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저 이익 형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부작위 위법 항의송 법원이 수서법원이 이익 형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지 맘대로 해가지고 사정 판결을 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이건 돼? 만약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가지고 의무이행성이 도입됐다. 의무행송이 도입됐다. 그럼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송을 제기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사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의무행송은 실체적 심리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행정심판에서도 사정재결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의맹심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거기서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을 제기했는데 도중에 사정변경이 이렇게 발생을 해갖고 사정재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부작위 위협항의송은 부작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절차적 심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정 판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정리합시다. 예, 거부까지만이라도 먼저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일부 취소 판결이든 사정 판결이든 이렇게 특수한 판결에 있어서 적극적 처분 말고 소극적 처분 쪽에서도 충분히 일부 취소와 사정 판결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이 위법한 처분이지, 응? 위법한 처분이지. 근데 위법한데 그 처분이 무효사유야. 무효사유야. 그럼 법원은 예, A 처분에 대한 무효하기송에서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효인 처분에서도 공공복리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무효인 처분에서도? 아까 그냥 그 버스 면허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봐. 버스 면허에서 만약에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신규업자에 대한 면허를 줄 수 없다라고 빵 못 박아 놨다면 정면으로 법에 위반되는 면허가 나온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무효인 거잖아. 그쵸? 확실한 위법이거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복리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리 무효인 면허 처분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신규업자, 대규모 운송사업자, 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분 통지를 받았어요. 면허증을 받았거든. 그럼 이 친구는 운행을 시작할 겁니다. 운행을 시작할 거고 아까와 똑같은 상황에서 공공복리는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과연 무효인 처분에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충분히 무효인 처분에서도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는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라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법에서는 말이에요. 사정 판결은 2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 소송에다가 28조를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행정소송법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그럴까? 그리고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판례도 역시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 된다. 왜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사정 판결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사정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여기 이렇게 처분이 있잖아. 이 처분 때문에 공공복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려고 어쩔 수 없이 기각 판결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목적이 뭐라고? 효력 유지에 있단 말이에요. 효력 유지에. 저 처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처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저 처분을 굳이 꼭 법원이 사정 판결이라는 방식으로 저 처분을 저기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잖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이게 만들어졌어. 만들어져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행정청에. 이번에는 적법하게 처분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린 게 무효기 때문에 그 위법 사유를 시정을 하고 적법하게 처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설정해 놓은 그 가정적 판단의 상황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같은 노선에 대해서 면허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걸 가정했잖아. 안 되는 게 어딨니? 만들면 다 되지. 예, 뭐 하면 됩니까? 이 공공복리 후발적 사유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부동철사 개벽, 부담 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사정 변경. 사정 변경 생겼잖아. 이걸 가지고 기존 업자인 갑에 대한 면허 처분을 철회하면 되잖아요. 그죠? 철회를 하고 이럴 땐 뭘 해줘야 되냐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적법한 철회일 수 있거든. 손실보상을 해주고 갑을 내보내면 되죠. 갑을 내보내면 신규업자 을에게 면허를 해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처분을 내려주라고요. 다시 처분을 내리면 이 대규모 운송사업자는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운행할 수 있게 되면 공공복리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무효인 처분인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부의 역할로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꼭 법원한테만 사법부한테만 의존을 하냐고.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해서 공공복리를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럴 때는 행정부가 새롭게 다시 처분을 내려서 그래서 저 공공복리를 유지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에 무효인 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 판결이란 걸 해버리게 되면은 법원이 저 판결의 형식으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결과가 되는 거야. 법원이 처분 발령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적극적 형성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법원이 새로운 처분 발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판결은 인정될 수가 없다. 존치시킬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유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라고요. 여기서는 누가 움직일 게 아니라고 사법부가 움직일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움직일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이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위치공에서 공이지 공. 그치? 결국 이것 때문인 거잖아. 이것 때문이거든. 공공복리. 그치?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공공복리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사정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돼. 저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원고가 해야 되는 겁니까? 피고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만약에 이 사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처분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원고한테 불리한 거잖아. 피고는 지가 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 피고한테 유리한 거라고요. 사정 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공복리의 존재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피고가 해야 되는 거야. 피고가. 근데 피고가 안 하면 어떡해? 피고 몰랐어. 그래갖고 사정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안 해. 그럼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있다고 본다고요. 알겠어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있다고 본다고. 이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오늘 복습 시작할 때 얘기했던 26조 직권심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직권증거조사주의설의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은 주장하지 않으면 명시적 주장이 없으면 전혀 심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 허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전면 부정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요. 만약에 거기서 26조의 직권 탐지주의설에 따르게 되면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장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가 아무 주장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탐지해가지고 띠리 공공복리 이래가지고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직권 탐지주의설을 취하게 되면 이때는 전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법원의 직권 사정 판결이. 만약에 변론주의 보충설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변론주의 보충설을 취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직권 사정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6조 쪽에서 판례는 어느 입장을 취했다? 세 개 중에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했다. 그 친구가 이 법원의 직권의 사정 판결 가능해서 넘어오게 되면 어느 입장으로 연결되는 거다? 제한적 긍정설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판례는 여기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했어요. 거기랑 똑같이 여기서 다른 판례인데 여기서는 똑같이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건 26조하고 28조의 관계라고 했지. 26조는 왜 법원에 그와 같은 적극적 개입을 허용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민사나 형사에서는 절대 꿈도 못 꿀 법원의 적극적 탐지, 적극적 개입이 허용되는 이유는 우리 행정소송은 대상이 되는 처분뿐만 아니라 소송 자체에도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 개입은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위법한 것은 적극적으로 다 제거해버리기 위한 거예요. 위법 상태는 싸그리 다 제거하고 적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28조는 뭡니까?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두자는 거잖아. 적법성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여긴 적법성을 후퇴시키잖아요. 그죠?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두자는 거기 때문에 26조와 28조는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고, 학자들은 절대 26조가 28조 가까이 근처도 못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조에서 우리 행정소송에 인정되고 있는 이 특례 규정을 28조 따위에다가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판례를 욕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또 판례를 또 욕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28조가 엄연히 있잖아. 28조 사정 판결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피고 행정청들이 사정 판결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 주장할 힘이 있으면 뭘 주장해? 처분은 적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앉아있지, 위법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공복리가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그대로 둬주십시오, 이렇게 구차한 짓을 안 해요. 피고는 언제나 당당하게 싸우다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산화해 가고 있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공공복리를 포기하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다고 사정판결 주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정판결 주장을 아무도 안 하니까 이대로 그대로 가버리다 보면은 사정판결은 사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내가 좀 피곤하긴 한데 내가 알아서 탐지해서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 좀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정판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작위 위협하기 조금 말씀드린 대로 사정판결 안 됩니다. 사정판결 안 되는 이유는 부작위이기 때문이 아니고, 요구소송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절차적 심리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야. 전체 이익 다 같이 잘 살자는 공공복리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럼 원고는 뭐 됩니까? 그치?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권리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원고는 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새는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새는 이제는 다 AI에 걸려 있어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안 좋습니다. 철새도 안 좋고, 정치철새, 그 다음에 미국 새, 도날드 이런 것도 안 좋고, 새는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어디만 좋아? 네. 우리 엄마가 보내주는 닭만 좋은 겁니다. 저희 엄마 양계장 하시거든. 네, 청정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것 빼곤 다 안 좋은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얘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원고. 얘 지금 저 처분 위법이라는 거 입증까지 성공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치? 근데 갑자기 얘는 그냥 밀려나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네, 권리구제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에는 1차적 권리구제, 직접적 권리구제로서 행정쟁송도 있지만 2차적 권리구제, 간접적 권리구제로서 손해전보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최소한의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서비스로 사과박스에 넣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사정 판결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판결하기 전에 판결 선고 전에 사전에 사정 조사를 합니다. 사정 조사를.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원고의 사정도 좀 조사해 봐야 되겠지. 그치? 사정 조사를 합니다. 사정 조사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 외적으로 다른 결과 제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친구를 구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법원은 사정 조사를 합니다. 이건 지극히 예외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도 사정조사를 합니다. 법원이 해가지고 이 친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사정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형량 한다는 거예요. 이익형량. 아무리 공공복리가 있어도 이 친구가 손해배상 등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익이 더 큰 거예요. 사익이 더 큰 거니까 사정 판결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얘가 결과 제거든 손해배상이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들지? 그러면 사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원고한테 알려줘요. 정말 미안하다. 네 말이 다 맞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전체 이익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대신 내가 사과박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뭐하라고? 나한테 병합 청구해라 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취송하고 있는 나한테, 자기한테, 법원입니다. 나한테 병합 청구해라. 병합 청구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요건 심리도 내가 스스로 다 해봤다. 해봤는데 된다. 보내면 내가 병합됐잖아. A 청구, B 청구 있죠. A 청구 취송, B 청구 손해배상 있잖아. 한 번에 판결해 줄게. 전부 판결 나가는 거예요. 전부 판결 나가면서 취송을 기각한다. 그리고 사정 판결이니까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판결 주문했다 딱 써줘. 다만 처분은 위법했다. 라고 딱 써준단 말이에요. 예, 미안하지만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다만 처분은 위법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라는 판결을 한 번에 내려줘 버린다고요. 그래서 얘가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줘 버려요.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얘가 그때 병합 청구를 안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판결 주문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어? 어쨌든 이 처분이 위법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거지 적법한 걸로 전환된 걸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주문의 처분은 위법했다라고 명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기판력 미쳐버리잖아. 판결 주문에는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다가 위법하다고 썼으니까 나중에 병합이 아닙니다. 끝나고 확정되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쳐서 저쪽에도 바로 위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지금 병합 청구 당장 안 해도 얘도 피곤할 수 있잖아. 나중에 힘들어. 좀 자고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도 반드시 인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 주문에다가 위법성을 명시를 해주게 돼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렇게 사정 판결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사정 판결을 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은 누가 돼요? 원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잖아. 그죠? 진놈이 소송 비용 되는 거잖아. 상대방 것도. 그랬을 때 누가 됩니까? 원래는 인용이면은 피고 쪽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기각이면은 원고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게 33조란 말이야. 정상적인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32조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32조에. 거기 보면 세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 사정 판결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처분을 취소했을 때가 있었지. 세 번째, 처분을 변경했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이죠. 사정 판결은 그대로 끝까지 갔으면 정상적이면 인용될 상황이었던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피고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처분을 취소해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각하돼 버리잖아. 그치? 사정 판결은 기각. 중간에 취소하면 각하가 돼버립니다. 처분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것도 끝까지 가버리면은 인용될 상황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처분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각하가 될 수도 있고 비례원칙 위반이었던 경우에는 기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정 판결. 그 다음에 처분 취소로 인한 각하 판결. 그 다음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각하 및 기각 판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피고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왜냐면 정상적이었으면 다 세 개 모두 다 원고 승소의 피고 패소 상황이거든. 정상적이었으면 피고 패소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응용 문제죠. 조금 응용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내일이죠, 우리가 내일. 내일 시험 준비들 해오시고 시험 준비들 오늘 나간 예습 자료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